내 이름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그저 한 늙은 종복이다. 송악의 흙냄새를 맡으며 자랐고 궁예의 철원성에서 젊은 주공을 모셨으며 마침내 그분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살아남았다. 그것이 죄다. 살아남은 자의 죄. 오늘 밤 개경의 하늘은 유난히 검다. 만월대의 기와지붕 위로 까마귀가 온다. 저 새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궁궐의 돌틈마다 스민 피가 누구의 것인지를 광종 폐하께서 즉위하신 지 어언 10년 송악 왕씨의 핏줄들이 하나둘 사라져갔다. 이복 형제, 사촌, 조카, 태조 폐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자손들이 마치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잎사귀처럼 흩어졌다.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 한다. 위대한 창업주,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끝내 실패하셨던 한 사내의 이야기를 29명의 부인을 두시고 25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보셨던 그분. 그 번성이 곧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을 그분 자신은 끝내 모르셨던가, 아니면 알고도 어찌할 수 없으셨던가. 들어보시라. 이것은 한 왕조의 시작이자 한 가문의 끝없는 장송곡이다. 송악의 호족 왕건이 천하를 품었다. 태조 왕건, 그분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나는 아직도 가슴이 떨린다. 그분이 태어나신 곳은 송악군, 예성강 어귀의 물길이 황해로 흘러드는 자리였다. 아버님 되시는 왕윤께서는 그 일대의 호족이셨고 어머님은 한씨였다. 송악 왕씨는 본디 바다와 강을 끼고 살아온 해상 세력이었다. 당과 신라를 오가는 무역선이 예성강을 드나들었고 송악의 곳간에는 비단과 향료, 금부치가 가득했다. 신라 말기 천년왕국은 이미 늙고 병들어 있었다. 진성 여왕의 치세 이래 도적이 들끓고 호족이 일어났다. 견훤이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일으키고 궁예가 철원에서 후고구려 후에 맞인 다시 태봉으로 이름을 바꾼 그 나라를 세웠다. 왕건께서 궁예의 휘하로 들어가신 것은 20살 무렵이었다. 효공왕 즉위 무렵의 일이다. 아버지 왕윤과 함께 송악을 들어 궁예에게 바치니 궁예는 크게 기뻐하여 왕건을 바로 참성 성주로 삼았다. 그때부터 그분의 무공이 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군을 거느리고 서해를 내려가 금성, 지금의 나주를 쳐서 빼앗으신 일은 지금도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후백제 견훤의 후방을 단숨에 끊어놓으신 것이다. 그 공으로 시중에 오르셨고 천하의 인망이 그분께로 쏠렸다. 그러나 궁예는 점점 미쳐갔다.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고 관심법이라는 것으로 신하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하며 무고한 이들을 죽였다. 부인 강씨와 두 아들마저 쇠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신하들이 어찌 두렵지 않았겠는가. 918년 6월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 네 장수가 한밤중에 왕건의 집을 찾아왔다. 그분은 처음에 거절하셨다. 신하로서 임금을 치는 것은 불충이다. 그때 부인 유씨 후에 신의 왕으로 추존되신 정주 유천궁의 따님께서 손수 갑옷을 들고 나오시며 말씀하셨다. 의로서 불의를 치는 것이 어찌 반역이겠습니까? 그날 새벽 군사들이 왕공이 이미 의기를 들었다. 외치며 궁궐 문 앞에 모여드니 그 수가 만을 헤아렸다 한다. 궁예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도망하다가 부양 백성에게 맞아 죽었다. 이리하여 왕건은 천수원년 철원의 포정전에서 즉위하시니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고 다음의 도읍을 송악으로 옮기셨다. 그분의 나이 42, 천하를 품기에 결코 늦지 않은 나이였다. 혼인은 그 달콤한 독약이었다. 내가 처음 그분을 가까이서 모시게 된 것은 즉위 이듬해부터였다. 그때부터 나는 보았다. 그분이 어떻게 부인을 맞아들이시는지를. 고려는 갓 태어난 나라였다. 견훤은 남쪽에서 호시탐탐 노렸고 신라는 비록 늙었으나 여전히 정통의 깃발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 안 곳곳의 호족들, 명주의 김순식, 충주의 유궁달, 황주의 황보제공, 경주의 김부, 곧 훗날의 경순왕, 합주와 광주와 평주의 무수한 토호들, 이들은 저마다 군사와 토지를 거느린 작은 왕이었다. 태조께서는 이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으셨다. 아니, 제압하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택하신 것이 혼인이었다. 호족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그 호족을 처가로 삼아 충성을 약속받는 것,
이것이 그 유명한 혼인 정책이었다. 제1비 신해왕후 유씨는 정주의 호족 유천궁의 따님이시다. 일찍이 왕건께서 궁예의 명을 받아 군사를 거느리고 정주를 지나실 때 한 처녀가 길가 버드나무 아래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네 집 따님이냐 물으셨다 한다. 그 인연으로 맞이하신 것이 유씨였다. 제2비 장화왕후 오씨는 나주 사람이다. 그분이 수군을 거느리고 나주에 내려가셨을 때 목포의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처녀를 보시고 물 한 그릇을 청하셨다. 처녀가 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워드리니 급히 마시다 체할까 염려해서였다 한다. 그 영민함에 마음이 끌리시어 맞으셨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 바로 훗날의 해종 왕무였다. 그리고 셋째 부인이 신명순성 왕후 유씨. 충주의 거대 호족 유궁달의 따님이시다. 이분이야말로 비극의 진정한 어머니였다. 이분에게서 일찍 돌아가신 왕태, 왕요 곧 훗날의 정종, 왕소 곧 훗날의 광종, 문원대왕 왕정, 증통국사 등이 태어나셨다. 넷째가 신정왕후 황보씨, 황주의 호족 황보제공의 따님이시다. 대종왕후과 대목왕후를 낳으셨다. 다섯째가 신성왕후 김씨, 놀랍게도 신라 경순왕의 백부 김억념의 따님이시다. 935년 경순왕이 천년사직을 들어 고려에 항복해오자 태조께서는 그분을 정승에 봉하시고 큰딸 낙랑공주를 그분께 시집 보내시는 한편 그 종친의 따님을 비로 맞으셨다. 신라의 정통성을 흡수하시려는 깊은 뜻이었다. 이분께서 안종왕후를 낳으시니 그 손자가 훗날의 현종이시다. 이렇게 헤아려 가자면 끝이 없다. 정덕왕후 유씨, 헛목대부인 평씨, 정목부인 왕씨, 동양원부인 유씨, 숭목부인, 천안부원부인 임씨, 흥대량원부인 이씨, 대명주원부인, 광주원부인 왕씨, 소광주원부인 왕씨, 동산원부인 박씨, 예화부인 왕씨, 대서원부인 김씨, 소서원부인 김씨, 서전원부인 강씨, 솔화원부인, 성무부인 박씨, 의성부원부인 홍씨, 월경원부인 박씨, 목량원부인 박씨, 해량원부인 29이었다. 정비 6의 부인 23, 그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가 25, 공주가 9, 사람들은 그분의 자식 많음을 보기라 칭송했다. 어찌 알았으랴. 그것이 가장 무서운 화근이 될 줄을. 나는 어느 가을밤 만월대 누각에서 그분이 홀로 술잔을 기울이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때 그분의 얼굴에 어렸던 그늘, 나는 지금도 그것을 잊지 못한다. 어쩌면 그분은 이미 그때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자신이 뿌린 씨앗이 자라나 어떤 숲을 이룰지, 그 숲 속에 어떤 짐승이 깃들지를. 천수 18년 서기로는 국삭 35년이었다. 견훤이 아들 신검에게 쫓겨나 금산사에 유폐되었다가 탈출하여 고려로 투항해 왔다. 평생의 호적이 백발이 되어 무릎을 꿇으니 태조께서는 그를 상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하셨다. 같은 해 11월 신라 경순왕이 사직을 들어 항복해 왔다. 천년사직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고려의 품에 안겼다. 이듬해 국 36년 9월 일성군 1, 2천 들판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다. 태조께서는 친히 8만 7천 대군을 거느리시고 견훤을 선봉에 세우셨다. 신검의 후백제군은 무너졌고 황산 탄현에서 항복했다. 후삼국이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평화는 잠시였다. 태조께서는 늙고 계셨다. 통일 후 7년 그분의 기력은 눈에 띄게 쇠하셨다. 943년 4월 그분께서는 내전으로 대광 박수리를 부르셨다. 박수리는 태자무의 후견인이었다. 그날 그분이 친히 박수리에게 내리신 것이 바로 훈유십조였다. 나는 그 자리에 시립해 있었기에 그 말씀을 토시 하나까지 기억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업은 부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이니 불교를 숭상하되 승려들이 사찰을 다투어 빼앗지 못하게 하라. 둘째, 모든 사찰은 도선이 산수의 순역을 살펴 정한 곳에 세운 것이니 함부로 더 짓지 말라. 셋째, 적자에게 왕위를 전하는 것이 상례이나 만약 맏아들이 어질지 못하면 둘째에게, 둘째도 그러하면 형제 중에서 여러 사람이 추대하는 자를 세워 대통을 잇게 하라. 넷째, 우리는 중국과 풍토가 다르니 거란의 풍속은 본받지 말라. 다섯째, 서경 곧 평양을 중히 여겨 100일 이상 머무르라. 여섯째, 연등회와 팔관회를 함부로 줄이지 말라. 일곱째, 신하의 간언을 따르고 참소를 멀리하라. 여덟째, 차연이남,
공주강 바깥의 사람은 등용하지 말라. 이 조항이 후세에 두고두고 논란이 되었으니 아홉째, 백관의 녹봉을 함부로 늘리거나 줄이지 말라. 열째, 경전과 역사를 널리 읽어 옛일을 거울로 삼으라. 나는 그 셋째 조항을 들으며 가슴이 서늘해졌다. 맏아들이 어질지 못하면 둘째에게 이 한마디가 훗날 얼마나 많은 피를 부르게 될 것인지 그분은 정녕 모르셨던가. 그로부터 한 달 뒤 943년 5월 태조께서는 신덕전에서 승하하셨다. 향년 67. 유언으로 내 평생 부처를 받들고 백성을 사랑하였으니 후회는 없다 하셨다 한다. 그러나 나는 그분의 마지막 눈빛에서 깊은 근심이었다. 자식들, 그 많은 자식들을 두고 가시는 아버지의 근심. 장사를 현릉에 모셨다. 송악의 서쪽 기슭 솔숲이 우거진 자리였다. 그리고 그분이 눈을 감으신 그 순간부터 비극은 시작되었다. 태자무 곧 해종폐하께서 즉위하셨다. 그분의 나이 34. 해종폐하는 본디 비범한 분이셨다. 어려서부터 도량이 크고 지혜로우셨으며 후백제와의 1, 2천 전투에서도 선봉에서 활약하신 무용의 주인공이셨다. 태조께서 일찍이 내 아들 중에 무가 가장 닮았다 하셨다는 말이 전한다. 그러나 한 가지, 그분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어머니 장화왕후 오씨의 출신이었다. 나주 오씨는 호족이라 하나 송악의 큰 가문들에 비하면 한미했다. 어찌나 한미했던지 태조께서 오씨를 처음 만나셨을 때 후사를 두고 싶지 않으시어 자리에 돗자리를 깔게 하셨다는 이야기까지 전한다. 그러나 오씨는 그 돗자리의 정기를 받아 임신하셨고 그래서 태자 무의 얼굴에는 평생 돗자리 자국 같은 주름이 있었다는 이른바 주름살 임금 전설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태조께서는 무를 태자로 세우실 때 깊이 고민하셨다. 모계의 힘이 약한 것이 마음에 걸리셨던 것이다. 그래서 친히 자황포 임금이 입는 누런 도포를 상자에 담아 오씨에게 보내셨고 오씨가 이를 대광 박수리에게 보이니 박수리가 그 뜻을 알아채고 무를 태자로 세울 것을 청하였다. 이리하여 무가 태자가 되셨다. 그러나 즉위 후 해종폐하의 처지는 외로웠다. 곁에는 박수리와 왕규, 광주의 호족이자 두 딸을 태조께 바친 자 정도가 있을 뿐 강력한 외척이 없었다. 반면 이복 동생 왕요와 왕소 형제는 충주 유씨의 든든한 외가를 등에 업고 있었다. 게다가 그 형제의 누이가 박수리와도 또 다른 종친들과도 얽혀 있었으니 그 세력이 가히 두려울 만했다. 즉위 이듬해부터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왕요와 왕소가 역모를 꾸민다. 해종 폐하께서는 이를 들으시고도 차마 형제를 치지 못하셨다. 오히려 왕소에게 친히 황보씨, 신정왕후 황보씨가 낳은 누이를 시집 보내시기까지 했다. 형제의 정으로 의심을 풀어보려 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의심은 풀리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자객이 침전에 침입한 일이 있었다. 해종 폐하께서는 맨주먹으로 자객을 때려 죽이시고도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다라며 그 일을 묻어버리셨다. 그 후로 폐하께서는 침소를 자주 옮기시고 곁에 갑사를 두고 주무셨다. 왕규, 이자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나는 아직도 이가 갈린다. 광주의 거대 호족, 태조의 장인. 그자의 두 딸이 태조의 부인이었고 그중 소광주원 부인이 광주원군을 낳았다. 왕규는 이 외손자를 임금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래서 해종폐하의 곁에서 충신을 가장하며 끊임없이 왕요와 왕소 형제를 모함했다. 전하, 왕요와 왕소가 역모를 꾀하나이다. 해종폐하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하셨다. 어떤 이는 폐하께서 의로우셨기 때문이라 하고 어떤 이는 두려우셨기 때문이라 한다.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폐하께서는 두려우셨던 것이다. 형제를 친 결과를, 호족들의 봉기를, 나라의 분열을. 945년 즉위 2년 만에 해종 폐하께서는 중병에 드셨다. 향년 34, 너무 젊은 죽음이었다. 어떤 이는 독사를 의심했고 어떤 이는 근심으로 인한 병이라 했다. 사인은 지금도 분명치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임종의 자리에서조차 후계를 지명하지 못하고 가셨다는 것이다. 해종 폐하께는 흥화군이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너무 어렸고 목에도 약했다. 그래서 왕위는 동생 왕요에게로 넘어갔다. 정종 폐하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해종 폐하의 아들 흥화군은 그 후 어떻게 되었던가? 기록은 침묵한다. 그저 사라졌다. 어린 조카는 큰아버지의 시대에 살아남기 어려웠다. 폐하의 따님 경화궁부인은 훗날 광종의 후궁으로 들어갔다. 친조카가 친삼촌의 부인이 된 것이다. 이것이 왕실 안의 권력봉합이었으니 듣기에도 처참하다. 정종 왕유께서 즉위하시던 그날 송악에는 비가 내렸다. 가을비가 아니라 늦여름의 마지막 폭우였다. 왕규는 정종의 즉위를 결사 반대했다. 그는 자기 외손자 광주원군을 옹립하려 했다. 그러나 정종 곁에는 왕식념이 있었다. 왕식념은 태조의 사촌, 곧 정종의 당숙이었고 서경 곧 평양을 지키는 대장군이었다. 정종은 미리 왕식념과 결탁해 두었던 것이다. 해종 폐하의 빈전이 아직 식지도 않은 시각, 왕식념이 서경의 군사를 거느리고 개경으로 들이닥쳤다. 왕규는 그 자세를 보고 음모를 거두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거두기는커녕 더욱 노골적으로 군사를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늦었다. 정종은 왕규를 잡아 갑고제 유배하였다가 곧 사람을 보내 죽였다. 왕규에 연루된 자가 300여 명이라 했다. 그들 모두 죽었다. 그리고 광주원군, 태조 폐하의 아들, 정종의 이복동생. 그 어린 왕자는 어떻게 되었던가? 사서는 짧게 적고 있다. 왕규의 외손인 광주원군도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그 한 줄이 전부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 아이는 아마 10살이 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 소광주원 부인의 무릎에서 끌려 나와 어디인지도 모를 곳에서 목이 잘렸으리라. 그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광주 들판을 메웠으리라. 이것이 태조 폐하 자손의 첫 번째 피였다. 아니 어쩌면 해종 폐하의 의문스러운 죽음을 첫 피로 친다면 두 번째였다. 어쨌든 이제 시작이었다. 정종 폐하의 치세는 짧고 불안했다. 즉위 직후 그분은 도읍을 서경으로 옮기려 하셨다. 개경의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깊은 뜻이었다. 그러나 백성은 이를 원치 않았다. 부역이 가혹하여 길에서 죽는 자가 속출했다. 원망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리고 정종 4년, 949년, 그분은 천덕전에서 천둥소리에 놀라 병을 얻으셨다. 본디 약한 체질이셨던 폐하는 회복하지 못하시고 그해 봄 승하하셨다. 향년 27, 임종의 친히 동생 왕소에게 왕위를 물려주셨다. 정종 폐하의 어린 아들 경춘원군도 있었다. 그러나 그 아이도 왕위를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운명 또한 훗날 광종의 시대에 비참하게 끝났다. 광종이 즉위한 후 경춘원군이 모반을 꾀했다는 죄목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다. 친아들이 친조카를 죽인 셈이다. 아니, 광종이 죽인 것은 정종의 아들이니 광종에게는 친조카였다. 이렇게 태조 폐하의 손자 하나가 또 사라졌다. 그리고 광종 폐하,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다. 태조의 넷째 아들, 신명 순성 왕후 유씨가 낳으신 아드님, 정종의 친동생, 광종 폐하께서 즉위하시던 북사 19년, 그분의 나이 25이었다. 처음 7년 동안 그분은 어진 임금이셨다. 정관정료를 읽으시고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주셨다. 호족들이 사사로이 거느린 노비를 풀어주니 호족의 힘은 약해지고 국가의 힘은 강해졌다. 956년 폐하께서는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시행하셨다. 시험으로 인재를 뽑으니 호족의 자제가 아닌 새로운 사람들이 조정에 들어왔다. 백관의 공복을 사색으로 정하여 위계를 분명히 하셨다.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설화 부르시고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시며 광덕과 준풍이라는 독자 연호를 쓰셨다. 이는 모두 좋은 일이었다. 그러나 광종 11년 960년 평농서사 권신이라는 자가 글을 올렸다. 대상 준홍과 좌승 왕동이 모반을 꾀하나이다. 이 한 장의 글에서 시작되었다. 무서운 피해 시대가 폐하는 두 사람을 즉시 귀양 보내셨다. 그리고 그 후로 모반의 고변이 끊이지 않았다. 노비가 주인을, 자식이 아비를 고발했다. 무고인지 사실인지 가릴 새도 없었다. 의심받은 자는 옥에 갇히고 옥에 갇힌 자는 살아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그 칼날이 마침내 종친에게로 향했다. 태조 폐하의 아들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효은태자, 태조 폐하와 동양원부인 유씨 사이의 아드님,
효은 태자께서는 어느 날 종친 몇 분과 술자리를 가지셨다. 그것이 죄가 되었다. 모반의 무리와 어울렸다는 죄목이었다. 효은 태자는 잡혀 죽었고 그 두 아들, 곧 태조의 친손자들, 은 어머니가 강에 던져 숨겼다고 한다. 그 아이들이 뒷날자라 평양공과 낙랑공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 그것은 후대의 이야기다. 천추전군, 누구의 소생인지조차 분명치 않은 어린 왕자, 그분도 사라졌다. 사서는 단 한 줄, 그분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사실만을 적고 있다. 흥화군군, 해종 폐하의 아드님, 일찍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 종친의 손에 자랐다. 청년이 되어 갓 결혼을 하셨을 무렵 누군가의 고변으로 잡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다. A 경춘원군, 정종 폐하의 아드님, 친아버지의 동생 곧 친삼촌의 손에 죽었다. 이뿐이 아니다. 태조의 손자들, 사위들, 외손들, 의심받으면 죽었다. 죽지 않은 자는 침묵으로 살아남았다. 광종 폐하 자신의 친아들, 후에 경종 왕주도 무사하지 못했다. 폐하는 친자식조차 의심하셨다. 태자주께서 폐하의 만년에 거의 폐위 직전까지 가셨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었다. 다만 한씨 부인, 그러니까 광종의 어머니이자 태조의 부인이셨던 의 핏줄을 잇는 마지막 사내였기에 차마 죽이지 못하셨던 것이리라. 광종 폐하의 만년, 그분은 거의 미치셨다.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밤마다 누군가가 자신을 노리는 환영에 시달리셨다. 신하들이 가까이 오는 것조차 두려워하셨다. 그리고 그 두려움 끝에 또 사람을 죽이셨다. 이것이 태조 폐하께서 그토록 정성껏 키우신 자손들의 모습이다. 형이 동생을 의심하고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의심하는 짐승의 굴에서도 보기 드문 광경이. 이 비극의 깊은 곳에는 또 하나의 슬픈 풍속이 있었다. 근친혼, 태조 폐하의 자녀들은 서로 결혼했다. 같은 아버지를 둔 이복남매끼리 외가가 다르니 남매가 아니라 했지만 어쨌든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었다. 광종 폐하의 황후 대목왕후 황보씨는 신정왕후 황보씨가 낳으신 태조의 따님 곧 광종의 이복누이였다. 친누이를 아내로 삼으신 것이다. 경종 폐하의 5 황후 중 헌의 왕후와 헌정 왕후는 자매였고 둘 다 태조의 아들 대종 왕후의 따님이었다. 곧 경종에게는 사촌 누이였다. 헌의 왕후가 후에 천추태후, 헌정 왕후가 현종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이다. 왜 이렇게까지 했던가? 답은 단 하나, 권력이었다. 태조 폐하의 피를 다른 가문에 흘리면 그 가문이 외척이 되어 또 다른 화근이 된다. 그래서 왕씨의 피는 왕씨 안에서만 흐르게 하자. 이것이 왕실의 결론이었다. 그러나 이 폐쇄는 새로운 비극을 낳았다. 가문 안의 칼부림이었다. 외척이 없으니 왕은 외로웠고 외로운 왕은 의심이 많았으며 의심 많은 왕은 잔인했다. 태조의 따님들도 비참했다. 그 많은 공주들, 낙랑공주는 경순왕에게 시집 보내져 망국의 한을 함께 지셔야 했고 흥방궁대주와 대목왕후, 문해왕후, 선의왕후 등은 모두 이복 형제와 혼인하셨다. 친오라비가 죽으면 따님들도 따라 죽거나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셨다. 한 분이 죽으면 한 가족이 무너졌다. 태조 폐하께서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셨던 자손의 번성. 그 번성이 곧 좁은 우물 속의 미꾸라지가 되어 서로를 물어뜯는 광경으로 변하였다. 누가 이를 예상했겠는가? 어쩌면 모두가 예상했을 것이다. 다만 차마 입에 올리지 못했을 뿐. 내 이야기가 어느덧 길어졌다. 등잔에 기름이 다해간다. 마지막으로 나는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다. 태조 폐하의 마지막 며칠, 그때 나는 침전 곁에서 모시고 있었다. 폐하께서는 자주 헛소리를 하셨다. 유씨야, 신의 왕후 유씨 부인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또 오씨, 장화 왕후 오씨, 무의 어미, 어느 새벽 폐하께서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고 나를 부르셨다. 거기 있느냐? 예, 폐하. 내가 너무 많은 자식을 두었구나. 나는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머리를 조아렸을 뿐이다. 무는 외롭다. 너무 외롭다. 그 아이는 내가 죽으면 외로워질 것이다. 폐하의 눈에 눈물이 비쳤다. 일생 동안 천하를 호령하시고 후삼국을 통일하신 그 거인의 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눈물이었다. 폐하, 내가 더 좋은 길을 찾았어야 했다. 그러나 그 길을 모르겠구나.
호족을 묶는 데에 혼인 말고 무슨 길이 있었더냐. 그러나 그 혼인이 내 자식들을 죽일 것이다. 내가 죽인 것이다. 모두 내가 죽인 것이다. 폐하는 그렇게 며칠을 앓으시다 가셨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후회는 없다였다지만 나는 안다. 그것은 신하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지. 폐하의 진심은 아니었다. 진심은 그 새벽에 내게 말씀하신 것, 내가 죽인 것이다, 였다. 까마귀가 또 운다. 만월대 너머 멀리 태조 폐하의 혈릉이 솔숲에 잠겨 있다. 폐하께서 가신 지 어언 26해. 그동안 폐하의 자손 중 살아남으신 분은 손에 꼽을 정도다. 광종 폐하가 계시고 태자주가 있고 대종의 따님들 헌혜와 헌정자매 이 있고 안종 왕욱이 계신다. 나머지는 거의 다 사라졌다. 태조 폐하의 25 아들 중 천수를 누리신 분은 둘인지 셋인지. 나머지는 형제의 칼에, 조카의 의심에, 신하의 모함에 죽었다. 따님 9분도 대부분 짧은 생을 마치셨다. 번성이 곧 멸문이 된다는 말이 있던가. 나는 이 한가문에서 그 말을 보았다. 위대한 임금이셨다. 천하를 통일하시고 백성을 사랑하시고 불교를 흥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새 천년을 여신 분.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나는 차마 말할 수가 없다. 그분은 자식들에게 나라를 물려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죽일 칼을 물려주신 셈이 되었다. 29부인과 34명의 자녀. 그 화려한 숫자 뒤에 숨은 것은 호족과 외척의 그물, 그리고 그 그물에 걸려 서로를 찌르는 형제들의 비명이었다. 만약 폐하께서 부인을 5만 두셨더라면, 아들을 5만 두셨더라면, 적자 한 분에게 분명한 권력을 몰아주셨더라면, 호족을 혼인이 아닌 다른 방식, 제도와 법으로 묶으셨더라면, 그러나 역사에 만약은 없다. 폐하는 그분이 사신시대의 사람이셨고 그 시대의 문법으로 사셨다. 호족들의 칼끝이 사방에 번뜩이던 그 시대에 혼인 말고 다른 방법이 정말로 있었던가? 누가 감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신 자식들이 그분이 가신 뒤로 서로를 죽였다는 것, 그것이 그분의 사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 그리고 어쩌면 그분 자신이 그 끝에서 한 늙은 종복의 손을 붙들고 내가 죽인 것이다 라고 우셨다는 것. 이것뿐이다. 까마귀 소리가 멀어진다. 동력이 희뿌옇게 밝아온다. 새벽이다. 그러나 이 궁궐의 새벽은 아직 멀었다. 광종 폐하의 의심은 끝나지 않았고 태조 폐하 자손의 피는 아직 다 흐르지 않았다. 다음 임금이 누가 되실지, 그 다음 임금이 또 누구를 죽이실지 나는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안다. 그 모든 죽음의 그림자 끝에 한 늙은 아버지의 그늘이 송악능침의 솔바람 속에 여전히 서 있으리라는 것을. 위대한 왕건 폐하, 아버지 왕건 들어주시라. 한 종복의 이 부족한 가락이 그분의 영혼에 닿기를, 그리고 그 많은 자손들의 영혼에도 함께 닿기를. 이것이 내 마지막 이야기이다.